이제 탄성력과 진동,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은 고체에 힘 작용했을 때 그때 변형과 변형력 사이의 비례 관계를 공부했죠. 오늘 비슷한 법칙 공부합니다. 그 비슷한 법칙이 뭐냐면 후크의 법칙인데, 비슷한 법칙을 왜 공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크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7세기 이 학자인데 17세기 최고의 과학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언제 태어났냐면 1635년에 태어나서 1703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오롯이 17세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세기에는 이제 새로운 근대적인 과학이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과학의 여러 방면에 다 이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후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물체는 힘을 적용하면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리고 힘을 제거하면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이 후크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역사상 최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새 생각할 것 같으면 실험과 관찰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7세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적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이제 당시에 17세기에 현미경이 이제 유럽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균이나 곤충이나 식물을 관찰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또 저서로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그래피아라고 하는 저서, 그리고 세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면 후크는 뉴턴과 이제 그 불화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그냥 불화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제 후크가 뉴턴한테 자꾸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만인력 법칙도 자기가 더 먼저 발견했다, 그렇게 생각할 일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턴이 빛의 입자설을 이제 주장할 것 같으면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막 이렇게 가지고 해서 사실 1703년에 후크가 사망한 뒤에 비로소 뉴턴이 빛의 입자설을 발표하는 저서, 광학이라고 하는 저서를 1704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후크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후크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실험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길이가 비례한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자, 이 모양은 우리가 앞에서 변형과 변형력을 공부할 때하고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체의 한쪽 끝을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키고 이제 길이가 L인 물체를 힘 F로 잡아다니겠어요. 그러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물체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고정된 에서 왼쪽으로 F로 작용해서 결국은 평형 상태에 있고 힘에 이제 평형 상태인 물체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후크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힘을 2배로 늘리면 늘어난 길이가 2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로는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힘하고 작용한 힘하고 이제 늘어난 길이가 비례하니까 비례 상수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는 KX 이렇게 표시하면 이때 이 K를 뭐라고 부릅니까? 비례상수를 우리가 물체의 탄성률 또는 이 탄성을 갖는 물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용수철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용수철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작은 힘만 작용하더라도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이런 이 후크 법칙을 보이는데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그걸 용수철 상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후크의 법칙이 17세기에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17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과학이 시작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우리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이나 사고를 지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철학 체계로 중세 동안 근 2000년 동안 서양의 사상과 철학을 지배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은 뭐냐면 물체는 힘을 작용하면 움직이고 힘 작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지한다, 이런 거였죠. 이걸 실험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실험해보지 않고 이걸 그냥 사유로만 논리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시대에는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걸 무엇에 근거했냐면 논리적인 추론과 개념 분석에 기반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변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체는 변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물체가 변형하려면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해야지 그때 비로소 변형이 발생한다, 이렇게 추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중세까지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했던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후크가 가져온 것은 아니고, 자, 이런 과학혁명이 시작하게 만든 중요한 사람들로는 누가 있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있죠. 그리고 베이컨,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함으로써 뉴턴력학이 나오는 시발점이 됐다고 한다면, 경험적 과학 방법론을 주장한 베이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험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한 또 그렇게 한 갈릴레오 등이 과학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후크 법칙은 그러면 어떠냐? 바로 여기서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해서는 물체가 변형하는 건 좀처럼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물체가 그 모양을 변하는 걸 어떤 물체든지 작은 힘만 작용해도 변화하고, 변화한 크기는 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가지고 극명하게 보여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바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후크 법칙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 이제 변형과 변형력은 비례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비례상수인 역류를 구했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한 후크 법칙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이렇게 벽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잡아다니면 늘어나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역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체의 길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단면의 넓이도 생각해야 됐죠. 그래서 그 단면의 넓이가 S이고 길이가 L인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잡아다녔는데 델타 L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변형력은 뭐였습니까? 작용한 힘을 그 넓이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변형력이었어요. 그건 변형에 비례한다. 그래서 F 나누기 S가 이게 변형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델타 L 나누기 L이 이게 변형력 스트레스고, 변형 스트레인이었죠. 그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비례상수가 이제 그 역률이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아까 후크 법칙 할 때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후크 법칙은 좌변에 뭐만 있었어요? F만 있었죠. 그래서 요 식을 좌변에 F만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S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변형 역률을 구한 식에다가 양변에 S를 곱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바로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저 델타 L이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늘어난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 후크 법칙에서의 늘어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힘 F를 작용하면 이 늘어난 길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KX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 같으니까 우리 바로 이 K에 해당하는 게 요 델타 L이 X하고 똑같은 거니까 K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 K에 해당하는 게 Y 곱하기 L분의 S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역류를 알 것 같으면 그 물질로 만든 물체의 길이가 얼마고 단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어떻습니까? 그 물체의 탄성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탄성률을 역률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버트 후크가 이 후크 법칙 발견하고 토머스 영이 이렇게 역률을 발견한 두 개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버트 후크는 이제 둘 다 영국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언제 후크의 법칙을 발견했냐면 1660년에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탄성력에 대한 후크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체는 작은 힘에서는 변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건 그 실험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고정관념을 깬 것이 바로 로버트 후크의 후크 법칙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똑같은 영국 사람인 토머스 영이 이제 역률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그건 어디에서 발표가 됐냐면 1807년에 이제 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영국에서 1800년에 무엇을 만드냐면 왕립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로얄 소사이어티. 그래서 이 로얄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당시에 이제 그 뉴턴의 물리학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인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그걸 좀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왕립협회에서 유명한 연사들을 데려다가 이제 강연을, 이제 교양 강의를, 일반인들한테 교양 강의를 하게 하는데, 토머스 영이 바로 그런 첫 번째 교양 강의를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 교양 강의를 하면서 2년 동안 교양 강의를 하고 자기가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발표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A Course of Lectures on Natural Philosophy and Mechanical Arts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내추럴 필로소피가 바로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자연 철학이죠. 이 자연 철학이 바로 물리학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 교과서는 A Treatise on Natural Philosophy, 이렇게 자연 철학에 대한 교과서다, 이렇게 물리학을 Natural Philosophy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 토마스 영은 바로 무엇을 이제 알아낸 것이냐면, 이 물체가 이렇게 변형하는 그 성질은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질마다 갖고 있는 역률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로버트 후크는 물체의 탄성률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건 물체마다 물질 성질이라고 그랬죠. 147년 뒤에 물질마다 그 성질이 있는데, 그 물질마다 성질은 하나로 딱 정해졌다. 그래서 우리 이거 역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도 강조를 했지만, 구림은 구리의 역률, 은임은 은의 역률, 그래서 그 물질의 역률을 알면, 그리고 그 물질로 만든 물체의 크기를 알면 바로 탄성률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또 이제 그 로버트 후크 법칙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토머스 영이 발견한 역률사의 중요성 사이의 차이이고, 그걸 알아내는데 147년이 걸렸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물체의 성질과 물질의 성질에 관련된 것은 이런 물질의 역학적 성질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것들이 물리에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물체의 성질과 물질의 성질을 본다면 우리 역학적 성질, 그 다음에 전기적 성질, 그 다음에 열적 성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성질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본 그런 고체의 변형과 관계된 것이고, 탄성력은 물체의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탄성률은 바로 무엇이 되겠어요? 물체의 탄성률, 이렇게 되죠. 근데 바로 이 변형력은 변형에 비례한다는 비례상수, 역률은 바로 물질의 역률, 이렇게 됐습니다. 전기에서도 우리 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도체의 전기 저항, 이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건 도체의 양단의 전이차는 전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그 도체의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도체의 전기 저항은 무엇으로 정해질 수가 있냐면, 그 도체를 만드는 금속이 무엇이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체의 전기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은이 도체면 은으로 만든 어떤 도체 전기저항은 은의 비저항에다가 그 은으로 만든 물체의 길이로 곱하고 단면의 넓이로 나눌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은으로 만든 그 물체의 전기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저항은 우리 책의 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열적 성질도 바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에다가 가열하면 열이 전달하는데,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때 온도 벼량, 그 물체에 전달한 열량은 온도에 비례하는데 물체에 따라서 작은 열량을 적용해도 온도가 많이 변하는 수가 있고 적게 변하는 수가 있겠죠. 그걸 나타내는 양이 그 물체의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용량은 물체의 열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열용량은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그 물체를 만든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비열은 바로 뭐냐면 그 열용량이 어떤 질량으로 되어 있다면 질량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전달된 열량은 그 물체의 온도 변화량과 질량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물질의 비열이라고 하고 이 비열도 물질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성률은 물체의 성질이고 역열은 물질의 성질인 걸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그러면 여기에 용수철이 있다고 한다면 용수철은 물체니까 용수철의 탄성률 그러죠. 이 용수철을 두 개를 연결하면 다시 말하면 용수철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 똑같은 용수철인데 그걸 길이만 길게 하면 그러면 탄성률은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길이가 더 길어지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용수철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용수철 상수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의 용수철 상수는 K1이고 두 번째 거의 용수철 상수는 K2라고 하면 똑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늘어난 길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X1만큼 늘어나고 두 번째 거는 X2만큼 늘어났다면 이 두 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용한 힘을 용수철 상수로 나눈 게 바로 늘어난 길이가 되겠어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연달아 할 것 같으면 여기 힘 F를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요것도 힘 F를 잡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죠. 요것도 F를 잡아다니니까 요 놈은 X1만큼 늘어나고 요 놈은 X2만큼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길이는 뭐가 됩니까? X1 더하기 X2죠. 이 X1 더하기 X2는 어떻게 구합니까? 힘을 전체 합성 용수철 상수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써놓고서 자 여기서 X1은 이렇게 되고 X2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K1분의 F 더하기 K2분의 F는 K분의 F 그러니까 이 F는 똑같은 거니까 싹 지울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합성 용수철 상수는 합성 용수철 상수의 역수는 각각 용수철 상수의 역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K1과 K2를 더해서 직렬로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그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더 커지겠습니까? 더 작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용수철 상수가 더 작아집니다. 여기 간단히 한번 넣어보겠어요. K1도 1, K2도 2라고 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거의 역수가 바로 합성 용수철 상수니까 2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라는 걸 할 것 같으면 용수철 상수, 합성 용수철 상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용수철 상수가 작으면 늘리기가 더 쉽다는 거죠. 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힘일 때 용수철 상수가 작으면 늘어나는 길이가 더 길어지죠.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나란히 연결한 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나란히 연결했을 때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여기에 용수철 두 개를 이렇게 용수철 상수가 K1인 거고 K2인 거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늘어난 길이는 똑같이 조절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용수철 상수가 다르니까 작용한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 놈은 F1이고 요 놈은 F2인데 두 개 합한 게 바로 F가 되겠어요. F1은 뭐가 되겠습니까? K1X가 되겠죠. F2는 뭐가 되겠어요? K2X고 두 개가 지금 늘어나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F는 F1 더하기 F2인데 F1은 K1X고 F2는 K2X인데 요게 합성 용수철 상수라고 한다면 KX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X가 다 똑같죠. 이 X로 나눠줄 것 같으면 K는 K1 더하기 K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하면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커졌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용수철 상수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원래 용수철 상수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고체가 그 힘을 가할 것 같으면 그 힘 가한 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이런 성질을 갖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탄성력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탄성력을 받는 물체는 진동을 하기 때문인데 우리 이제 진동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탄성력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